2026년 통일 마스터 1차 세미나 북한 언론, 북한 인식, 그리고 분단 경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통일교육선도 대학 사업단과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소장 이요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반가운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또 지금 촬영 중인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영상으로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실 많은 분들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의 김영훈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유한 교수님,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금방 보시던 것처럼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MOU를 맺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 북한의 이 의료 단체와 남한의 의료 대표가 이런 MOU를 맺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하려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인들 또 지금의 현재 이런 공무원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지만 저는 남북 간에 지금 우리가 통일 세미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통일을 위해 우리가 엔드 포인트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남북 교류, 협력, 어떻게든 물꼬를 트는 또는 빗장을 여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 지도자나 또 이런 공무원들이나 또 이런 통일부에 있는 어떤 그런 요원들만의 힘으로 되겠느냐. 저는 민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특히 민간 중에서 이런 보건 헬스 의료 분야에 많은 리더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이런 헬스케어 메디컬 쪽에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대한민국 이전의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많은 헬스케어나 이런 의과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병원 내에 많은 우리 리더들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반도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또 우리의 우리가 쓰는 물, 공기, 또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감염 질환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조그만 이 땅덩어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참 저는 존경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나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많은데 죄송한데, 제가 부정맥 시술하는 의사인데, 오늘도 제가 어저께 밤에 달라스에서 봐가지고 오늘 2명의 시술과 한 30명 환자 진료하고 있는데, 이런 진료를 북한에서 언젠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북한에 있는 의사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지금 현재 진짜 가장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공기가 어떠세요? 공기가 괜찮죠? 괜찮은가요? 괜찮은 이유는 여러분의 조금 전에 폐에서 있던 공기가 우리 신봉영 교수님이 폐에 있던 공기를 제가 마신 거거든요.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공동체. 우리는 무슨 카스피해호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 공동체 하면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바로 불과 몇 킬로 위에 가면은 우리의 공기가 내가 숨쉰 그 공기, 헛바 속에 있었던 공기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대한민국의 16배입니다. 16배. 잊으면 안 되죠.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출산율이 낮다 막 이러면서 할 때마다 북한의 저 귀한 생명을 어떻게든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잘 디벨롭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또 자극도 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우리의 생명은 서로 상처만 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런 비전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 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격리된 고립된 이 땅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한은 전 세계에 아주 특별한 반도에 살고 있지만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섬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북한의 그런 귀한 생명이 계속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또 죽고 하는 이런 그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 대한 공통의 인식.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그 세미나가 단순히 그 데이터의 리뷰가 아니라 그것에 좀 혼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오늘 언론과 북한의 인식 또 분단 경험에 대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태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나,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김정은이 또 북한에서 이렇게 적대 국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 에니미는 영어로 에니미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귀한 자리에 지금 온라인으로 또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공유하는 이제 사이인데 이 경계가 더 확장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귀한 인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두 분의 발제가 있고 이 발제에 대해서 2부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부 주제가 앞에 보시는 대로 북한 언론과 또 북한에 대한 인식, 또 분단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서 조금은 복원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는 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다 알고 느끼는 바대로 우리 복원이라는 것도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한반도 여러 이슈와 다 얽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의 긴장이나 사실 고통의 문제가 계속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고통의 문제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긴장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최근에 언론 개방에 대한 것도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 또 분단에 대한 것들 다 연결되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우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일부 우리 첫 번째 두 분의 발제가 우리 연구소 상근 우리 박사님 두 분의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발제를 해주실 우리 한준희 우리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시고 우리 통일학 박사십니다. 북한 언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한반도 보건사연구소의 한준희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북한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지식과 인식과 정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이 노동신문 일반 자료와 조치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9일에 올해 이제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노동신문 개방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통일부 당국자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이 판례상 이미 그 노동신문을 단순 열람하는 것은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특수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로 노동신문 내용을 입수하려면 수일에서 수주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듯이 거의 실시간으로 노동신문을 인용한 그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동신문 개방에 대한 것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임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제 권영세 의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히려 노동신문을 오픈했을 때 북한의 그런 선전선동에 경도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실상들을 봄으로써 이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30일부터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돼서 현재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팽팽한 찬반 양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8일 국민의힘 그 논평에 따르면 이러한 그 자유열람 조치야말로 이 북한이 쳐넣은 어떤 선전선동의 그물 속으로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밀어넣은 안보 포기 선언이다. 그래서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북한의 선전과 위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노동신문에 대해서 이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뢰라는 측면과 또한 이것이 현실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반 대립이 팽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그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3월 말 정도까지 한 3건에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3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전부 이제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 개방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혹은 우려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최근 정부의 노동신문 자유열람 조치를 계기로 해서 이 노동신문에 대한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과 정서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응답자는 성별, 연령, 학력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썼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노동신문이 이제 일반 자료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이 노동신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령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지금 고려대학교도 있는데 그런 대학이나 등등의 시설에 실제로 가서 그 신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금 뭐 온라인으로 쉽게 뭐 접속해서 본다거나 이런 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신문의 원문을 직접 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저희가 노동신문 보도기사의 원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응답자들한테 사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선정할 때는 노동신문이 통상 이제 각 총 6면으로 통상 발행이 되는데 각 면별로 나름의 주제나 내용에 구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면에서 각 면에 한 개씩 기사를 선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높은 찬양의 메시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2건, 또 중간 정도 2건, 이제 낮은 거 2건 해서 그렇게 나눠서 이제 발췌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면과 2면에는 상대적으로 찬양 메시지가 좀 높은 기사 2건을 선정했고 3, 4면에는 좀 보통 정도의 기사, 그다음에 4, 5면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기사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선정해서 총 6건의 기사의 일부를 응답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 북한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이 어떤 목적을 갖는지 또 어떤 독자와 대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 또 그 표현이 어떤 특히 이제 구호나 선전적인 어휘를 알아챌 수 있는지 또 사실과 주장,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과반수 내지는 거의 과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응답자들은 대체로 북한 언론 기사를 접할 때 이제 맹목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이 우리 국내에서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료 공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한다. 한 40.3%는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또 38.3%는 중립 정도의 중립이나 유보적인 응답을 했고 또 이제 이 북한의 언론을 접하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뭐 그렇지 않다 또 37.2%가 있었지만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유보나 중립적인 의견도 48.5%로 가장 많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처럼 이제 북한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해석에 대한 높은 주관적 자신감과 달리 구체적인 정보 유통 경로나 교차 검증이나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명확한 의견보다는 좀 어려움 내지는 좀 유보적인 의견을 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국민들은 북한 언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응답자의 77.6%가 북한 언론은 체제 선전이 핵심 목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대외 메시지의 성격 역시도 강하다 60%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북한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53.9%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통이다, 유보적인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뭐 그렇다 또 아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것은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응답하겠지만 또 그것이 선전적인 의미를 좀 주목해서 본다면 또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혹은 내지는 좀 보통이다 정도로 응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42.2%가 그렇다라고 했고요. 또 북한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53.7%가 그렇다.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느냐 42.9%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서 보자면 응답자들은 북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어떤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에 있어서도 동시에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이런 언론의 접근성의 확대가 국내 정치 이념적 갈등을 키울 수 있느냐에 있어서 가장 많은 39.5%가 동의한다,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오해를 확산시킬 수 있느냐, 역시 과반인 52.5%가 그렇다. 일부의 어떤 선동이나 극단화를 촉진할 수 있다, 역시 54.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냐 했을 때 34.5%, 33.6%, 30.9%로 뭐 그렇다고 보는 경우 또 아니라고 보는 경우 이게 여러 가지 혼재가 된 그러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자면 응답자들은 이제 북한 언론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왜곡된 정보의 유입이나 이제 극단적 선동이나 이념적 갈등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의 우려도 동시에 응답자들이 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알 권리 기반으로 이 북한 언론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는 41.3%가 보통이다. 그러니까 유보 내지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것이 확대되어야 되냐, 열람 가능한 기관들이 더 확대돼야 되냐, 역시 유보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람 확대와 함께 어떤 해설이나 어떤 주의 안내나 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함께 제공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반에 달하는 51.7%가 이제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 언론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립이나 유보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단순 열람 확대가 아니라 해설이나 안내와 같은 그런 전반적인 리터러시 강화의 필요성을 응답자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북한 언론을 보면 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정서를 가질까라는 부분인데요. 응답자의 58.7%가 북한 언론을 보면 북한 주민의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66.4%가 아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8.8%가 북한 언론을 접하면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좀 주목할 점은 이제 불안과 긴장 혹은 분노, 피로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감정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중립이나 유보적인 입장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아마 이 밑에서 두 번째 이 질문에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 언론을 봤을 때 북한이 가깝게 느껴지느냐에 있어서 응답자의 58.4%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 긴장이나 분노나 피로감 같은 감정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런 감정이 나타나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북한이라는 사회나 북한에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노나 피로감 같은 것들, 오히려 감정 변화가, 감정 반응이 거의 없다 있어서도 긍정 내지는 유보적인 응답이 많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 언론을 본 북한에 대해 관심이 생기냐에 있어서도 46.8%가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북한 언론을 접할 때 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인 반면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 감정 내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이중 구조를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노동신문의 자유열람에 대해서 찬성할까 혹은 반대할까,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응답자들의 에서는 찬성한다가 44.8%로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가 32.1%, 잘 모르겠다가 23.1%로 대체로 이제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찬성 의견을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전 연령에서 사실은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50세 이상 세대에서 좀 반대 비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고요. 최종 학력별에 있어서도 전 그 학력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대학원 이상 계층에서는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의견이 좀 줄어들면서 찬반이 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경향은 있었고요. 또 거주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영남 지역에서 좀 반대 비율이 높고 호남 제주권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도 역시 전 소득 계층에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난 가운데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정치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좀 명확하게 갈렸다는 건데요. 응답자들의 이제 정치 이념 성향을 보면 이제 진보가 19.4%, 중도가 45.7%, 보수가 16.3%, 또 특정 성향이 없다라는 게 18.5%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이제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76.1%가 노동신문 개방에 찬성을 표했고요.
반대로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69.8%가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중도나 특정 정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찬반의 비율이 그 격차가 낮거나 혹은 유보적인 입장이 좀 많이 나타났고, 이제 그러한 진보와 보수와 같은 이런 이념적 성향에 따른 어떤 뚜렷한 의견 차이가 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의 민주적 성숙도를 가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노동신문 개방에 찬성한 이 찬성 측에서는 86.2%가 한국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반대층, 그러니까 노동신문 개방에 반대한 반대층에서는 49.7%가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민주적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47.9%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나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동의를 했지만, 노동신문 자유열람에 찬성한 응답자의 것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과 반대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를 보면, 앞서 살짝 보셨겠지만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나 교육이나 가구소득, 종교 등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이념에 있어서 앞서 보셨지만 특정 정치 성향이 없는 계층에 비해서 진보인 경우에 이 노동신문 개방에 찬성할 확률이 4.28배 높았고요. 반면 보수는 0.29배로 훨씬 떨어지는 거, 굉장히 휘밸류가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화 수준 역시도 한국 사회를 비민주적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서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노동신문 개방에 찬성할 확률이 4.5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간단히 설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이 설문 결과를 좀 종합하자면 우세한 찬성 의견 속에 신중론 역시 공존하고 있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문조사는 노동신문 원문을 직접 응답자에게 제공한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찬성 의견이 매우 우세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령, 지역, 학력, 가구 소득과 같은 그런 인구 사회학적 배경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또 응답자들은 이제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걸 접할 때 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반면에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부정적 감정 내지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그 신뢰 수준에 따라서 신뢰할수록 개방에 대한 찬성 확률이 높았다라는 점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신중론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찬성 못지않게 반대 의견 32.1%로 적지 않았고, 특히 진보와 보수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노동신문 개방에 따라서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동, 또 이념적 갈등 등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자들은 북한 언론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접근성의 확대보다는 해설과 안내와 같은 그런 전반적인 리터러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좀 저는 주목해서 볼 부분이, 저희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이전과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응답자의 15.9%가 달라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특히 이제 노동신문 개방에 최종적으로 찬성한 응답자의 21.2%가 달라졌다라는 이제 응답을 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에 대해서 제가 주관식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도 되게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 전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설문 과정에서 관심이 생겼고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노동신문 원문을 직접 처음 보니까 이 의견이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열람을 허용해도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 구분이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찬성으로 돌아섰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막상 원문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선동을 당할 만하다라는 부분에서의 의견, 그리고 또 노동신문이 정치적 메시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생 복지 같은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거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이제 젊은 층의 어떤 통일 무관심 문제를 오히려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접근성 확대로 인해서 막연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제 국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전반적인 이러한 정책 자체가 좀 친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는 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노동신문이 접근성 확대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이 진보와 보수의 극명한 어떤 인식 차이가 확인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응답자의 다수는 중도 그리고 무성향층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응답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진보와 보수의 어떤 뚜렷한 의견 차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유연한 생각과 또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생각을 또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계층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게 단순한 이 노동신문 개방의 문제를 그냥 규제를 완화한다 차원에서 그치기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다양한 의견의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 문제,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에 무관심했던 국민들까지도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통일 문제 전반의 이 접근성 확대 도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통일부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이 노동신문 바로 읽기라는 영상 시리즈로 이제 유니티비라는 통일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 이제 이물출 교수님이랑 또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리일규 참사까지 해서 인터뷰하고 그 관련해서 내용들이 다뤄진 그런 이제 업로드가 됐고 뭐 차례로 아마 이제 김성균 교수님 등등 해서 총 5편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뭐 진보 보수 아까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노동신문이 어떤 언론이고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등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항상 노동신문을 보시는 분이나 이렇게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을 수 있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나 통일부 공식 채널이기도 하고 또 노동신문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좀 정제된 언어로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리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학계와 전문가, 관심자들이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어떤 층에 좀 쉽게 혹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학계와 전문가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또 과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해 볼 부분은 바로 이제 저작권과 비용 지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언론에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할 때 또 그래서 활용할 때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판권을 부여받은 그런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과 지불을 하고 그렇게 이제 노동신문을 입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신문 이 자유열람 조치는 어디까지나 국내법 우리 실정법에서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뭐 사실 저희 조사에서도 이제 원문을 발췌해서 활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확산돼서 이제 원문을 활용했을 때 어느 날 이제 북한 당국이나 뭐 조선 노동당이나 이런 곳에서 저작권이나 비용 지불과 관련해서 국내 법원에 그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법적인 문제, 저작권, 비용 지불에 대한 문제들도 법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과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분석 중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소장이지만 두 분의 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일 것 같고 궁금한 점 등은 이제 2부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분단 상황에 대한 우리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아마 잘 아시듯이 많은 이제 단체에서 우리 통일 인식조사 등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깊이 또 파헤쳐보는 조사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역시 통일학 박사이시고 저희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연구 교수로 계시는 손님의 박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예, 소개받은 손인배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의 주제로 북한 언론, 그리고 북한 인식, 분단 트라우마라고 해서 조금은 되게 다층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한 언론과 관련해서 그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 잘 해주셨지만 북한 언론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북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북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에 대해서도 정서와 인식,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해서, 또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렇게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이 오히려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하위 요인으로 나눠 보자면,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인지적으로 복합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예를 들면 설문 문항이 주민들과 정권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러한 인지적 복합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통일에 대한 어떤 이상적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은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이제 분단 트라우마 관련해서 실제로 분단 트라우마라고 느끼고 있는 심리적 상처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정 관련 정서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북한을 생각했을 때 답답한지, 뭐 피로감이 몰려오는지, 뭐 이러한 어떤 하위 요인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분단 트라우마와 북한을 생각할 때 좀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일부 이제 먼저 발표해 주신 분께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제 발표에서는 조금은 정서적이고 성찰적이고, 그래서 무언가를 좀 한번 느껴보는 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전쟁이 끝났는가 하는 것이 좀 주요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 이후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이 정전 체제 속에서 어떤 긴장과 피로감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문조사로 그동안 진행된 게 있는지 저는 이제 많이 찾아보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밝혀내고자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쟁이 그럼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런가? 그래서 기억 속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세대별로 이제 각인된 직접적인 트라우마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념적인 전쟁들, 그리고 실제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어떠할까 등등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분단 트라우마의 인식과 사회적 실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단 트라우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상에 미치는 심리적 어떤 상처들, 그래서 아니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다시금 나에게 재생산돼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단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분단 트라우마 인식의 측정 문항이, 그래서 그 분단 트라우마의 증상과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다 라는 것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분이 그러신다는 것이고요. 전쟁과 분단의 기억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또 여전히 60%, 이념 갈등이 정치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60%, 뭐 등등과 같이 여전히 10명 중에 6명의 국민들은 분단 트라우마가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예, 특별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분단 트라우마와 그런 정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저희가 어떤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설문조사할 때 성별, 연령, 소득,
그리고 학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념적 측면에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또 접경 지역인지 아닌지 지역을 좀 나눠 보았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좀 기초적으로 분단 트라우마와 이런 북한에 대한 정서를 좀 이런 세대와 이념과 접경 지역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대별 분석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이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의 비중이 확실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 분단 트라우마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결국 이런 어떤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여전히 지금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 여기서 청년층은 20세에서 39세까지인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전쟁을 경험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피로감, 미래에 대한 부담감 등을 조금 이제 분단 트라우마적 요인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에 부분은 어떤 비율적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통계적 어떤 아노바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그 세 집단 그러니까 고령층과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이제 고령층에서 굉장히 이러한 분단 트라우마 인식이 유의하게 높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령층이 청년층보다도 그리고 고령층이 중장년층보다도 이제 어떤 상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청년층과 중장년층인 경우 차이가 있을 것 같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령층의 경우 역시 이념 갈등이 현재 정치와 직결된다고 보는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 관련 정서적 부담감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서 관련된 문항이라고 하면 북한을 떠올리면 불안이나 긴장이 느껴진다.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피로감이나 답답함을 느낀다. 분노나 적대감이 든다. 통일 논의를 보면 갈등이 심화될까 걱정된다. 등과 같은 문항입니다. 이러한 문항에서도 여전히 고령층인 분들이 이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 더욱 이러한 정서적인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통계적으로 검증해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피로감과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불안과 불편감에 있어서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역시 여전히 압도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추측일 수 있지만 직접 노출된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점은 적대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세대 분석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트라우마적 요인들이 이제 연령별로 고령층을 가지고 계시고 청년층의 경우는 이제 미래에 통일 문제가 갈등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념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역시 동일한 문항들을 가지고 했을 때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층이라고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분단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그리고 이념 갈등이 현재 정치에 갈등에 영향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진보층이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전쟁과 분단의 기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분단의 폭력이나 적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분단 트라우마는 세대 간 전이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진보층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특별히 아노바 분석으로 했다기보다는 조금 요 해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뭐 일반적일 수 있는데요. 보수층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보 지향적인 해석이 있으시고
오히려 진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관계지향적으로 이제 이러한 분단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와 관련해서도 보시다시피 보수 성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5점 만점에 3.59점으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응답 비율에 따라서 긴장을 느끼는지 답답함을 느끼는지 등도 보수층인 분들이 어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진보층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우려,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보수층인 경우는 직접적인 위협 정서,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 중도와 무성향인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양극단에서 생성되는 정치 이념 담론들이 굉장히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이걸 꼭 해봤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어떠한 특징을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인 회피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지역을 1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인천과 강원과 경기를 접경 지역으로 좀 묶어보고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좀 이러한 분석들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접경 권역 응답자는 이제 368명이었고 비접경 권역 응답자는 666명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분단 트라우마 자체, 아까 말씀드린 인식에 대해서는 접경 권역이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 상처를 느끼고 하신다는 분들이 점수는 높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좀 범주화된 요인인데요. 공동체 화해의 어떤 추구, 북한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든다 등등과 같이.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접경 권역이 조금 더 비접경 권역보다 높게 나오는, 그리고 통일 현실주의와 관련된 북한은 위협 대상이다, 경계 대상이다 등과 같은 것인데 이 부분도 접경 지역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이나 긴장감, 통일 논의를 보면 갈등이 심화될까 걱정된다는 것이 접경 권역이 많았지만, 그리고 피로감에 대해서도, 근데 오히려 전쟁이나 분단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진다는 비접경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뉴스나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분일수록 더 답답하고 그런 걸 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부분부터 나왔던 거를 좀 문항별로 쭉 해봤을 때 이 부분인데, 남북관계의 개선 희망 및 지지 의지가 있는가가 오히려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안타깝다, 접경 지역이 더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통일은 사회적이고 정서적 인간 결합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들, 그리고 세대 간 통일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들,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기억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다라는 이 것들에 대해서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런 반대로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의미가 없게 느꼈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위협인가? 뭐 북한을 생각하면 긴장이나 불안이 엄습해 오는가?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답답하고 피로감을 느끼는가? 북한에 관해 아주 높은 분노와 혐오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이나 비접경 지역이나 이제 어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미디어와 정치권의 상호 공방들이 꼭 이제 접경 지역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조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배포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럼 접경 지역은 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관념적이고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확성기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긴장도가 높으실 수밖에 없고, 또 안전지대 대피를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긴장된 공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접경 지역 분들에게는 그냥 생활, 그러니까 저희가 접경 지역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그냥 어떤 이러한 일들이 위협이 있구나의 측면이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반대로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화해나 이런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더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들이 많으실 수 있다. 아마 접경 지역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부분에선 실제로 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발표가 굉장히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대와 이념과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요거를 그러면 한번 좀 통합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해서 유니 아노바를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공동체 화해 요인과 위협 분단 필요 요인, 분단 트라우마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전체 모델을 이제 공동체 화해 요인을 종속 변수로 놓고 이제 접경 지역 여부, 세대, 정치 이념, 그리고 이제 정치 이념과 접경 지역과 세대 집단을 또 상호항으로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보긴 봤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동체 화해 요인에서는 세대 집단과 정치 이념이 이제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아까 이제 하나를 각각 봤을 때는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하신다고 했지만, 또 반대로 공동체 화해 요인에서도 이런 모든 변수가 있을 때 젊은 세대보다 더 화해나 평화를 지향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민족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안전함을 추구하는 역설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념적으로 이제 공동체 화해와 관련해서 진보라고 이제 응답한 분들이 굉장히 높은 이제 유의성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념적으로는 이제 진보 성향의 분들이 공동체나 공동체 화해적 요인에 이제 더 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협 분담 피로와 관련해서도 그런 요인들을 넣어서 살펴본 결과 세대와 정치 이념의 영향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아까 화해 요인이 크다고 했지만 나왔듯이 정서적 피로 고령층의 분들이 강하시고요. 보수층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 불안이나 불투명한 안보 위협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감정 소모가 있을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되면 정서적 피로가 있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분단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변수들을 넣었을 때 세대 집단만 이제 유의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흥미로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분단 트라우마적인 요인 영향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아직까지 이제 치유가 되지 않은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느끼시는 고령층의 분들이 느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통 이런 통계에 돌리면 유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분단 트라우마 지점에서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진보냐 보수냐 무이념이냐와 상관없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무차별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없어서 무차별한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트라우마는 이념을 초월한 어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갈등이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여기 제목에 쓴 것처럼 이념을 넘어서는 분단 트라우마의 경우 사회적 상처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제 공동체 화해 영역에서는 이념에 따라서 선명한 해법의 차이가 있으셨고요. 위협과 분단 피로에 있어서는 이제 고령층과 보수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느끼는 실제적 무게가 있으셨다. 그리고 분단 트라우마 인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념을 넘어서서 유일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조사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고령층이나 보수라고 이제 응답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실 때가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거를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보면 왜 그렇게 민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이해를 해보고 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느끼는 것보다 나보다 더 어떤 거를 더 아프게 느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함께 서로 대화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제 종합 결론은 어떤 지도의 어떤 접경 지역과 아니냐의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 마음속에 정서와 이런 어떤 여전히 계속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지리적 경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도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접경 지역을 꼭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면밀히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가지고 계신 양가성, 화해 의지도 있는 만큼 또 가장 큰 위협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 치유 프로세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년층의 경우는 이제 정서적으로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내 미래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나조차 이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한반도 문제까지 더 신경을 어떻게 써야 하나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조금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분단 트라우마, 위협, 피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럼 평화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말씀 나누었던 그런 정전에 대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서들을 서로 보듬고 그렇게 치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 안에서 이제 받았던 그런 심리적 상처들, 기억들, 또 적대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결과와 통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분석 방법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부 토론 때 뭔가 좀 미흡해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가지고 7시 10분에 여기서 다시 모여서 2부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